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한의주로 들어와서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그리하여 8월 20일 날 동맹의 정식 창립대회가 열어 손몬이 총리로 추대되었다. 이로써 손몬의 주도 아래 기존의 혁명단체 흥중의 하흥의 강복회 이렇게 소속되었던 혁명운동가들이 급진적 유학생들이 통일적 혁명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동맹의 창립 후 기간지 민보를 창간하여 그 당시 혁명성전에 몰두했다. 민보의 발간사에서 통해 소문은 민족, 민권, 민생이나 삼민주의를 혁명 지도 이름으로 내세웠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만주족을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16자 강령에 따르면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 여기가 어디까지예요? 민족주의죠. 민국을 세운다. 민국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민권주의죠. 직권을 평등한다는 건 뭐예요? 민생주의죠. 여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삼민주의를 혁명적 이념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이렇게 했고, 자, 민생주의는 직권의 평등, 즉 천하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여 현재의 땅값은 소유자가 갖게 하되 혁명 후에 오르게 된 땅값은 국가에게 돌아가게 하여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혁명을 이루고 집집마다 풍족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직권의 평등이고요. 민족주의에서 반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민권주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민생주의는 공상적 성향에 다분히하고 농촌의 어떤 토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는 등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지만 삼민주의는 당시 어떤 가장 체계적인 정비된 혁명 이론이었다. 한계와 이제 의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이런 한계는 어디에서 이제 극복해요? 나중에 신선민주의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선문이 3단계 혁명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해보면 혁명의 3단계 방안은 이제 국민정부 건국 대강에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게 후에 이제 국민당에 이제 뭐냐면 국민당이 중앙정부가 됐을 때 실현되는 그 내용들이죠. 특히 훈정 단계. 훈정 단계를 누가 이용했죠? 장개석이 나중에 독재 정권 할 때 이제 이용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군정 단계야. 그래서 이 군법이 이제 통치하는 단계고, 2당 건국 단계야. 2당 건국은 당이 뭘 건국하는 거죠? 국가를 건설하는 거야. 그래서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총재 폐단 일수 및 건설 사업을 주도했다. 그래서 요때 점령지역은 대개 보면 한 개 성이 아니라 현 정도? 한두 개 현? 한두 개 현이라도 우리나라 영토에 따지면 경기도 뭐 한 충청도 정도?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군벌들과 투쟁하는 국가, 건국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주의를 이제 실시할 수 없고 혁명군의 어떤 장악한 지역에 한정해서 군이 직접 통치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군정 단계 끝나고 훈정 단계 넘어가면 이제 한계성 정도 장악한 단계에서는 약법 단계야. 약법은 정신헌법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약법이라는 건 정신헌법은 아니고 임시헌법 정도 보시면 돼요. 임시헌법으로. 그래서 이제 2당 치국 단계야. 앞에는 2당 건국 단계는 당이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죠. 2당 치국은 당이 뭘 하는 거죠?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때는 당과 군과 정이 일치돼요. 삼위일체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열린우리당이 국가도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열린우리당 그 정당대회가 국회하고 비슷한 거야. 똑같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를 요 단계에서는 초급적인 기본법 단계고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 정치 안에서는 민주 정치가 이제 시원하지 못하고 현단위 지방자치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훈련시키는 거야. 갑자기 민주주의를 시키면 약간 이제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훈정 단계를 누가 이용했냐면 국벌위의 장개성 정권이 이용했어요. 훈정 단계 통치를 하죠. 말로 이제 훈정 강령 6개조를 내세웠지만 실제 뭐냐 독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독재 정치를.
예. 그래서 국민당 일당 독재 정책, 그 다음에 장개석 독재 체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훈정 단계에서는 하려는데 원래는 장개석이 약법 없이 통치했어요. 근데 훈정에는 뭐가 있죠? 약법이 있죠. 하도 이제 나중에 약법 하니까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장개석 약법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장개석 정권 때 그때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정식헌법을 만들어달라. 근데 안 만들었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1949년에. 뭐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이때는 공산당에 넘어갔던 시기니까. 헌정 단계는 이제 헌법 단계야. 정식 헌법이죠. 혁명군이 군사행정권을 폐기하고 말 그대로 이제 정상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대총독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대총독은 누굴 의미하죠? 우리나라 식다면 대통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입각한 정치, 정상국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3단계 거쳐가지고 뭐냐면 전개했다. 특히 이제 어느 단계를 기억하려면 훈정 단계, 장개석 이용한 단계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1949년부터는 헌정 단계에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 선정도 헌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왜냐면 저기 밑에 이제 누구야 공산당군이 막 강남 내려오고 양쯔강 내려오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손모는 혁명의 전개 과정을 3단계 혁명 방안을 구성했다. 첫 번째 단계는 군법 통치로서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량하며 청조치하의 모든 폐단을 일수하고 건설 사업을 하기로 되었다. 자, 이 시기에는 최대한 3년을 잡고 그 이전에는 성과가 달성되면 다음 단계 두 번째 약법 단계야. 초급적인 기본적인 기본법 단계죠. 약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하죠. 민주정치를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약법의 시기는 6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헌법 단계예요. 헌정 단계죠. 자, 그래서 헌법 단계에 비로소 혁명적인 군사 행정권이 폐기되고 국민이 대총독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따라서 정치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상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혁명운동의 방향을 세밀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동맹혁명 인원은 무술정전 이외에 일본의 그 망명아 있던 강웨이 등 공황회와 치열한 논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민보하고 이게 동맹이죠. 일본에 있었으니까 공황회 기간이 신민총보 간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 이때 신민총보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양계초 있죠. 예. 양계초가 거의 주필로 거의 활동했어요. 이 사람이. 민보하고 이제 보항의 기관인 신민총보 간에 지상에서 이때 지상이라는 건 뭐예요? 신문 지상에서는 이때 종이 지자죠. 예. 그래서 위에서 싸운 게 아니라 종이에 싸웠다는 거예요. 종이 지면에서. 그래서 만주족에 반대하는 민족혁명이 필요한가 여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폭력에 의해서 공화정 정부 수립은 아니면 권고와 요구에 의해서 입헌 정부 수립의 문제. 그 다음에 손문의 민생주의에 들렸던 문제. 그 다음에 혁명이 중국의 내란과 열강의 간섭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분할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의 통제에서 질서 있게 할 수 있는가 문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자세한 논쟁 내용은 그 강자족에서 좀 일부 실려 있고 거기 보면 중국 그 근현대사인가? 근대사 현대사 강론책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어.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편 동맹에는 선전활동 외에는 본격적인 이제 반청 무장봉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걸 이제 알려면 이제 뭘 알려 하면 이제 무장봉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동맹들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무장봉기 방법이 있어요. 요걸 좀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손문의 혁명 방법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혁명론이라고 그러죠? 변경혁명론. 그래서 청나라가 지배가 미치지 않는 그 변경 지역에 혁명을 일으켜서 거기 궁궐지 마련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동맹의 중부총회가 있어. 이 동맹의 중부총회는 그 동맹 안에 있지만 손문의 지도를 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내부 조직인데 그만큼 소문이 동맹회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있는데 요때는 뭘 주장한 장강혁명이지. 장강혁명이 뭐냐? 그 당시 그 중국의 뭐냐면 경제력 중심지가 어디였죠? 장강이죠. 그러니까 장강 유역을 점령하고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경제 중심지 장악하고 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 혁명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경혁명 대신 장강혁명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동맹의 종부총회들은 대개 보면 어떤 출신들이 많냐면 장강 유역의 출신들이 많아요. 뭐 호남성, 호북성, 하흥의 강복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변경혁명을 주장한 건 소문은 강동성에서 주도했는데 아까 소문이 출신이 어디라고 했죠? 강동 지역이기 때문이세요. 예. 그랬으면 이제 일단은 뭐 이런 그 봉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다. 그래갖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일단은 사상과 조직의 통일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 중구난방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부 분열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조직보다 인물 위주였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가 없어? 군사력이 자체 군사력이 없어. 그래서 혁명을 이제 봉기려면 자체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객군이라면 떠돌아다니는 그 비적대회 같은 군대들이나 아니면 해당들 있죠. 비밀 결사들. 그 다음에 일부 군벌 세력들. 그러니까 얘네들 배신을 잘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충성심도 약하고 좀 불리하면 도망가고 그럼 군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국민당국을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자, 하여튼 그건 다시 돌아와서 자, 동맹의 선전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반정 무장 공격을 추진했다. 1906년에 호남과 강서 경계 지역의 동맹의 본부와 무관하게 해온 몇 명이 비밀결사와 기타 민중 하층민들을 이곳 봉기를 했다 실패했고 이 사건을 청주 압력을 받은 일본 정부가 손문을 또 추방해요. 그래서 손문이 또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 주변에 또 뭐냐면 서남 번경 지역에서 봉기를 해. 그래서 몇 차례 봉기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요. 그다음 양강 지역, 그래서 강동성, 강서성이 있었던 소수 무장 세력들이 봉기하여 혁명 근거지를 확보하는 전략은 흥중에 의해 소문의 부상이었다. 자, 이거는 뭐죠? 변경 혁명론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선전이나 조직 없이 해외에서 무장 세력들과 병방에서 봉기한다는 이러한 전략에는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소문의 베트남 추방 이후에는 항응 등 공기군의 주력군을 비밀결사로부터 신식 군대로 이제 옮기고 지역도 강동으로 옮기는 등 혁명바치를 전환했다. 그리하여 1908년에 호안민들이 항의 홍콩의 동맹의 남양지부의 조직이 강주의 신군을 봉기하고 강주 하하강 봉기를 추진했는데 둘 다 실패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동맹의 모든 인력과 재력을 쏟아붓는 것. 이것도 일종의 변경혁명의 일종이에요. 왜냐 강동성 일대니까. 다만 이제 주적이 신군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신군은 아까 말했죠 군벌 세력에 있는 안에 거야. 그러니까 배신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국민당 직속군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동맹 항하강 봉기 이후에 그 해운의 손실이 물론이고 자신간의 사귐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내부 분열의 경향이 점점 심해졌다. 그래서 동맹은 아까처럼 본래 통일적 혁명당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들이죠. 그 단체죠. 그래서 이제 분열상이 되게 많아요. 거기 사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의 삼민주의 수용이 다양한 편차를 보였으며 꼭 삼민주의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수주의부터 해갖고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조직명예에서 통제가 없어.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독자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선문의 어떤 그 혁명론, 변경혁명론에서 되게 반대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내부 봉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회 외에도 그 당시 혁명단체가 없었냐? 또 있었어요. 예, 동맹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혁명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진회야. 그래서 1907년에 동경에 양자강 유역에 이제 뭐냐면 출신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진회라는 독자적인 혁명단체를 설립하고 양자강 중심의 혁명 공작을 뭐냐면 시작했다.
동맹의 설립 후에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절강, 강소 등지의 혁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복회 회원들은 동남아의 강복회 분회를 또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동경의 장병님이 회장으로 한 강복회 본부를 재건해 독자적인 활동하게 되는데 변경 공개 불만을 보면 송교인 등은 뭘 만드냐면 동맹의 중부총회를 건설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경혁명론이 아니라 어딜 중심으로 하려고 했죠? 양자강 유역의 혁명론, 장강혁명론을 주장하죠. 자, 이와 같이 동맹의 변경 봉기에 계속된 실패와 내부 분열로 인해서 혁명파는 막상 무창에 봉기될 때는 혁명을 지도하면 통일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무창에서 주도했던 그 통일단체들은 공진회 같은 것들이에요. 공진회는 신군 중심으로 했거든요. 동맹의 조직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혁명파가 상당히 분열돼 있었다. 그래서 실제 혁명파가 이제 뭐냐 신군을 충돌해갖고 혁명이 있겠지만 혁명의 성과는 혁명과 같지 못하고 입헌파 군주들에게 다 넘어가 입헌파들에게 신사계층들 입헌파 신사계층들에게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정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뒤에 있고 좀 넘어가고요. 성통지 지 있고 이거에서 이제 뒷장 넘어 339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들이 이제 아까 이권회수 운동을 한다고 했죠? 이권회수 운동. 그러니까 서양에 뺏겼던 철강이나 철도 부설권 있죠? 철강, 그러니까 강산 채굴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철도 부설권을 이제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사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도를 했는데 이때 신사층들이 이제 영향력이 크잖아요. 한총사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물론 돈이 뭐 많겠지만 자기 돈 가지고는 좀 하게 되니까 상인이나 뭐 국민들,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모집을 냈어. 너네들 이제 하면 나중에 여기 철도하면 그만큼 돌려주겠다. 모집해서 자금을 해갖고 이제 많은 이제 철도 부속권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 갑자기 그 조정에서 뭘 조치를 한 거야? 열강대 자본을 빌리기 위해서 철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철도 부속권을 철도를 국유화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유화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열강대 자본을 빌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차관이 필요하지 담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철도 부설권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사들이 반발하겠죠. 거기다 농민들이 다른 계층도 다 반발해. 왜? 신사들에게 거의 관광지를 뜯겨가지고 그 자금을 이제 뭐냐면 줬는데 투자죠 일종의. 근데 투자금이 다 날라가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 계층 지금 반발 불러일으킨 거예요. 자, 이들은 철도 국유화가 청주가 열강을 철도 이권에 다시 내주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해수한 민간 철도의 부설 비용 중에 일반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유화 반대 운동에 일반민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남성을 필두로 해서 격렬하게 했는데 특히 사천성에서 상당히 뭐냐면 격렬한 반대 운동이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진압을 못하니까 무한해. 그러니까 호복성에 있는 부대를 빼가지고 사천성에 뭐냐면 보내려고 했는데 그 보내기 전에 뭐가 일어나? 혁명군 세력에 의해서 우창봉련이 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혁명이 이제 확대돼 나간 거죠. 자, 사천성에는 철도 부서를 위한 모금한 주식총액이 가장 많은 데다가 일반인부터 강제 징수한 성격의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기항의 모금액 중에 일부는 예금에 두었던 구식은행들이 공항에 파산됐고 이 손실분을 주식으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불만이 더욱 고정됐다. 사천에서 철도 국유의 반대에 철도를 지키지 않은 그 운동이 전성에 퍼졌고 이 운동을 총조가 강력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총격이 이제 사망한 유혈 사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지의 무장 군중이 청조 독립을 선포하는 폭동이 벌이자 청조는 호복성의 군대를 어디로 파견하려고 했냐면 사천성에 진압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미 호복성에 있는 신군들은 안에서 이제
그 혁명의 사람들 들어와갖고 그 신군안에 들어와갖고 자체 세뇌를 시킨 거야. 예, 이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강복 후에 국방 경비대를 만들었죠. 그때 국방 경비대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사회주의세력들이 와서 완전히 뭐냐 자빨로 만들었잖아요. 세뇌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뭐 10년대가 뭐 폭동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여수 순천 지역에. 예.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이미 이제 공진회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 세뇌 제공을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각지에서 무장 군중이 이제 청조 독립 그러니까 이거 있고 중국 내 혁명적 정세는 이와 같이 입헌파 신사 입헌 운동과 이권 해소 운동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청일 전쟁의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외국에 들어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이 이미 재정 적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엄청난 예수에 위하던 배상까지 또 부과되니까 청조는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 결국 이런 재정 부담은 어디로 연결되죠? 세금 증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신정의 선포 이후에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백성들의 새로운 형태의 또 세액이 부과되면서 일반민들에게 신정이 당장 경제적 고통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명목의 잡다한 세금 징수 및 기타 사회경제 요인으로 청주 말기에는 소장로의 반대 투쟁, 미국 약탈 폭동, 군주님 백성대 폭동, 신정 반대와 학교 파괴 폭동 등 반기독교 청조 타도를 내세운 폭동의 하층 민중의 다양한 종류의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무창 봉기를 볼게요. 이 무창 봉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혁명이 확대된 계기가 되었죠. 자, 1911년 10월 10일 날 호복성을 중심 도시인 무창에서 원래 이 무창은 호복성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됐는데 무안이라는 게 있어. 무안. 호복성의 성도죠 이게. 무안은 크게 세 지구가 있어요. 무창, 그 다음에 한양, 항구. 무창의 무안의 한 구야 이게 한 지역이에요. 예. 그 무창에서 일어난 그 신군의 봉기는 청주의 운명의 결정타가 되었다. 무창 봉기의 성공은 강력한 혁명 조직이 신군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혁명단체 중에 문학사나 공시회 같은 이제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이제 좀 동맹하고 좀 별개인 단체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전부터 신군을 대상으로 해갖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 탄압에도 불구하고 혁명파에 위해 꾸준한 선전과 조직 공작이 사병과 하급사관을 수용되어 혁명적인 정세를 틈타 신군의 봉기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무창 봉기가 성공하니까 그 인근에 있었던 이제 한양이나 한국까지 어떻게 돼요? 확산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신군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창의 이제 혁명군의 혁명이 성공되자 해일려서 군정부를 수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입하고자 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봉기의 준비 과정에서 군정부 계획을 두었으나 재료 중이었던 폭약이 폭발하는 사고로 지휘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창조가 갑자기 봉기가 일어나 계획대로 구성될 수 없었다. 혁명의 주도 세력들은 하사관급으로 낮은 계급의 병사였으며 정치의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가 손문이나 하은 같은 혁명 지도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혁명에 필연적으로 참여한 자위국 위원들과 협의해 남아있는 청주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여원홍을 군정부 도독을 추천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계급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말빨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권위가 있는 신사계층들이나 예전에 청나 관리들, 장군들 모셔다가 이제 얼굴마다 이제 내세우려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주도를 하게 돼요. 혁명을 뺏긴 거지 주도권이. 그래서 이제 13일 영원형이 이제 도독직을 수락하고 14일 무창에서 가장 먼저 달려왔던 동맹의 중부총의 인물들은 영원형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복군정부라고 해요. 왜냐면 무안이 어디에 있죠? 호복성에 있죠. 호복성에 세워진 군정부란 뜻이야. 예. 호복군 정부는 11자로 항구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 통고를 보내 외국인의 제사를 보호하고 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겠지만 청조를 지원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 17일 각국의 영사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통고를 했다. 혁명군의 질서 있는 행동과 외국 이익 정책은 열강이 무창 봉기를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혁명을 본 거죠. 자, 이제 청조는 이제 완전히 어때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 이제 호북성을 이제 봉기를 토대로 각 낭방의 14개 성이 다 혁명에 가담해.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하게 되고, 자, 그래갖고 이제 청조의 입장일 때 이제 어떻게 돼?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야? 예전에 쫓겨났던 위안스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지. 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들다 보면 호북에 뒤이어 이제 청주에 독립하기 위해서 혁명에 가담한 남방의 각성의 혁명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입헌파가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호북 섬선은 신군 사병대 봉기를 했으나 봉기에 유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권력이 입헌파나 구세력에 넘어갔고요. 또 호남 기주에서는 혁명파 지도자들이 대중봉기에 일어났으나 입헌파 구세력의 반격으로 권력을 탈취했다. 강서의 경우에는 대중적 봉기에 앞두고 입헌파와 청조관리의 강요에 독립을 선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혁명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혁명파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은 뭐 좀 운당 같은 좀 변경 지역 있죠. 대개 신사계층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청조 관리들, 특히 입헌파 신사들. 왜냐하면 입헌파 신사들은 예전부터 자의국 자조공을 통해서 뭐 결집돼 있었죠. 거기다 또 민중들하고 계속 스키심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민중대 봉계 일부 이제 가담을 해갖고 지도 경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반해 혁명파들은 자기끼리만 조직만 있었지 뭐 대중하고 교섭도 없었고 주로 그 핵심 지도부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기반이 없었던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혁명파에서 이 신혁명의 주도권이 입헌파 신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배경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성이 독립을 이제 선포하니까 통일된 중앙정부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북군 정부는 11월 7일 통일정부에 조직하기 위해서 무창에서 대표를 파견하도록 요청하고 상해에서 강소 절강 상해 도독부가 각 성 대표로 불렸다. 상해에 모인 대표들과 기타 각 성 대표들은 무창 측의 요청에 따라 무창으로 갔으나 청구의 반격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항구의 영국 조계지에 모여 첫 모임을 했는데 이때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위결 공표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간혹 이날 남경이 혁명부에 점령되어 독립하게 됨으로써 다시 이제 어디로 옮긴 거예요? 남경을 하고 대총독 선언권을 하기도 했다. 이때 이제 선문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상해에 도착하니까 대표는 송문을 임시 대총독을 이제 선출하게 돼요. 근데 손문이 잘나서 선출한다는 것보다는 별다른 인물이 없어요. 손문은 좀 상징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출한 거야. 예. 자, 총독에 이제 신임한 손문은 내각을 구성했지만 국내 정치 기반이나 군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로드는 강소 절강 지역의 인물이 우세했다. 내각 구성 후에 개헌한 임시 참의원에서 임시 약법을 제정 공포했다. 예. 그러나 소문의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임시적인 것다. 그래서 청조와 정권을 이임받은 원세계가 하의를 제안해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세계가 공화정을 찬성하면 그걸 총독을 추대했다 결하죠. 그래서 이걸 남북의화라고 해요. 남북의화는 남쪽은 누구예요? 혁명정부고 북쪽은 원세계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했어. 원세계가 하고 이제 혁명정부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하면 원세계가 총독을 되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 당시 수도는 어디서 정한다? 북경이 아니라 남경을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약법 체제를 수호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둘 다 깨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게다가 국내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소문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남경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아도 남북의화의 대사를 거스리고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 혁명 완수를 주장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에는 이제 원세계가 이제 타협을 보고 그리고 원세계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 이제 청조를 폐위시켰죠. 폐위보다 청조를 멸망시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쭉 보세요. 그냥 진행 과정이니까. 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원세기간 임시 대총도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물 물려나고 요 마지막 중을 보세요. 자, 원세기는 임시정부가 난경을 결정되면 국방의 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열강의 수도도 북경을 듣고 원한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원세기가 이제 임시정부를 그 뭐냐면 난경을 두겠다 약속을 했잖아. 근데 난경을 가지 않았어. 북경만 있었어.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내가 떠나면 북방의 질서가 문란하다. 그 다음에 열강도 수도를 북경에 두길 원한다. 그래놓고 이제 거부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병사들의 폭동이 일어나니까 봐라.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그냥 북경에 이제 수도를 정해버린 거야. 약속 위반이죠. 예, 요 내용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기본 강의 시간에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관과 그 약법 같은 거 있죠? 아까 임시약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논쟁 과정들, 논의 과정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호국부 정부가 이제 수립됐는데 이때 이제 통일정부 필요성을 해서 이제 각 세계 혁명세를 소집해서 뭐가 만들었죠?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대강이 이제 6월 공포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임시 대총도의 선거가 결의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문이 기구했는데 자 이때 이제 임시약법을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시약법을 할 때 논쟁이 좀 있었어. 어떤 논쟁이냐면 앞으로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번역하지만 얘네들 뭘로 번역하냐면 이걸 총독이라고 해요. 총독. 총독제도 하자. 아니면 내각 책임제도 하자. 미국식 대통령 총독제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냐면 손문이에요. 이 손문이 좀 약간 이승만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좀 권력력이 강해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이제 총독 같은 걸 이제 원했던 거죠. 그다음 내각 책임제를 이제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송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면 결론이 됐냐면 이 당시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 총독제를 이제 실시하는데 거기에 내각 책임적 요소를 플러스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중심으로 송교인은 뭐가 플러스됐다? 내각 책임제가 반영됐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근데 원색의 입장일 때는 자기가 총독이 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책임 내각제 이거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뜯어 고치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또 신약법을 만들어. 자기 나름대로. 그 뒤에 있지만.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이제 송교인의 내각 책임제 주장이 이거 반영됐다. 이것이 이제 기출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동대한 이제 한의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강자도 없어. 중화민국사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찾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하여튼 되게 어렵게 냈어 그때는 진짜. 근데 일단은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파악은 할 필요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민국 초에 뭐 정치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 자, 신해전에 일어난 공화혁명은 각성이 청조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시정부 조직대강에 위해 마련된 새 정부는 지방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참고로 임시정부 조직대강은 지방의 권한이 강했어요. 예. 게다가 원색의 총독제를 차지하게 되니까 총독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임시학법이 이제 제정됐다. 아까 이제 전 총독권은 이제 총독의 권한을 이제 강한 거는 그 손문이 원했죠. 그리고 송교인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판세가 원세계 쪽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문도 잘못하면 총독이 이제 권한이 강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송교인의 의견을 받아서 내각 책임제적으로 했고 견제 장치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의 어떤 강한 그러니까 책임 내각제를 강한 내각제를 채택하고 물론 총독제를 하지만 여기에다 내각제 요소를 이제 플러스시키고 참의원 권한을 강화시켜서 총독의 권한을 견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권세계는 자신의 권력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을 통솔하고 참의원을 견제하고 지방의 군사, 재정, 민정을 장악해서 분권적 경향이 강한 각 성의 도덕의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최초의 내각 총리는 뭐 당소인 내각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내각 독자적인 권한을 장악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내각을 심의기구 정도 생각하는 원세계는 자신에게 보고 없이 뭐 총리의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당소의 권력 행사에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에 총독과 총리는 직계 도덕의 인명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일으켰고 여기에서 이제 총리가 패배해서 사직을 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동맹회 출신의 강로들이 연대 사직을 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조직한 내각은 국무회의 를 총독부로 옮겨서 총독 주제도 여는 책임 내각제 정신을 상실했다. 자, 그 다음에 동맹회들이 이제 후신이 합법적인 정당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당이야.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이때 국민당은 뒤에 이제 손문이 만든 국민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송교인이 있죠. 송교인이 조직한 거야. 예. 이건 이제 그리고 뒤에 국민당 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국민당은 1924년인가 21년인가 예. 혁명당을 이름 바꿔서 국민당을 한 거야. 다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맹 호신으로 합법정당을 조직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압승을 거둔 국민당은 총독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당 내각을 주장을 하기 이뤘다. 그래서 원사에게는 국민당의 조직과 선거에 압승을 이끌고 정당 내각을 주장하는 송교인 암살도 사조했다. 그래서 이제 송교인이 이제 뭐냐면 암살을 했죠. 이게 송교인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암살 당했고요. 자, 이어 남방의 가격파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서, 강동, 안희도도를 이제 면제를 시켰는데 미국 원년에 원세계의 지지를 밝히고 그다음 송교인 암살 당시까지 무력 해결 원천했던 손문, 항원 등이 원세계의 토벌 정책, 전쟁, 제2의 혁명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 혁명도 뭐 실패했죠. 그래서 손문이 다시 일본 망명을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망명해가지고 엘리트 정당을 만든 게 뭐냐면 혁명당인가? 중앙혁명당이라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대중적으로 바뀐 게 오사운동을 보고 바뀐 게 1921년에 만든 국민당이야. 국민당. 예. 21년인가 19년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국민당을 만들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잠깐 이거 하다가 동계를 놓쳐버렸네. 동계도 좀 읽을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동계 이제 신해혁명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하죠. 얘가 왜 갑자기 안 보여? 자, 신해혁명 과정은 앞부분에 이제 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볼 게 신해혁명 역사적 의미? 이것만 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자, 원세계는 청조를 위협하여 몇 페이지는 715페이지예요. 자, 원세계는 청조를 위협하여 마침내 1912년 2월 12일 날 그 뭐냐면 마지막 황제 성통제로부터 퇴위시켰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진시황이 2000년 동안 유지했던 오랫동안 황제 체제 지배 체제가 동아시아 역사상 처음 공화제라는 전환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좀 있고 이제 쭉 넘어가서 요 다음 장 여기 보면 신해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그거는 신해혁명의 혁명적 성격에 대한
핵심적 문제로서 신해혁명에 의한 청주의 타도와 그다음 공화제의 정부의 수립이 과연 사회구조의 변화에 혁명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문제다. 이게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2004년도에 신해혁명 성격 문제에 대해서 이때 신해혁명은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사회구조는 변화하지 못했어요. 네. 뭐 종전의 어떤 봉건적이고 이런 구조 있죠. 이런 구조들 전제적인 어떤 지배체제 바뀌지 못했어. 그런데 다만 뭐만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들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봉건적 전제적 이런 속성들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위에 있는 대가리들만 바꾼 거야.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앞으로 신해혁명이 혁명의 방향성을 제공해줬다. 그런 데도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해혁명 혁명을 볼 수 없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이들은 신해혁명이 반신민적 반봉건 세력의 세력들이 사회 기본틀을 변경함이 없이 불우주화 요소를 위로부터 포섭함으로써 봉건적 지배를 재편하는 데 불과하다. 이걸 이제 누가 주장할까요? 공산당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종전의 그냥 불우주화 혁명이고 봉건적인 어떤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모태통은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구민주주의.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오사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들은 자 신해혁명 정말 이런 신사층들이 자신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이긴 단순한 정권 고체적 정변을 구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달리 이제 신해혁명의 혁명성을 강하게 긍정하는 주장에 의하면 이 운동은 우선 농민의 주력군으로 하여 인민과 반동 집단의 투쟁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공산당에서는 농민을 제외하고 부르주아 중심이었던 거고 농민 동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당에서 그렇게 양아한 척, 대만 쪽에서는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건 정계층적인 혁명이다. 그래갖고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농민을 주력군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죠. 여기서 인민과 반동 집단과 투쟁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가 꼭 국민당하고 그 공산당의 시각이 좀 달라요. 네. 그러나 역사상 최초 공화정 수입하는 의미는 혁명 의미가 있죠. 최초 공화정. 아시아 최초 공화정 수입했어요. 그래서 혁명론자들도 구질서가 그대로 종속되고 또한 봉건 체제는 군벌의 영수인 원세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화국 정부는 청도보다 더 심한 매판적 봉건 세력이라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 한계도 불구하고 신해혁명 역사의 성격은 신해혁명 이독하에 놓은 형상보다도 반제 반봉의 방향성 있죠. 이게 세계사 전개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신해혁명은 이런 반제 반봉건의 어떤 것다 역사적 지향성이 있다. 물론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타파하지 않았지만 방향을 돌려놨다는 거지. 어떤 반제 반봉건은 그래서 이것은 후에 이제 오사운동의 전 단계 평가할 때 그 역사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그래서 오사운동은 뭐죠?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민주주의 혁명이고 그 전에 불우주화 혁명의 구민주주의 혁명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신해혁명은 이제 공산당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둬요. 왜? 먼저 노동자 농민의 어떤 운동이 필요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불우주화 혁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프롤레타 혁명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수행했던 거고 손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공산당에서도. 물론 비판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당보다는 왜 부유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운 거야? 모태통이 채운 거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공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의미나 평가는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 2004년도에 그 관련돼서 아큐전전과 예문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원세계 제재 운동 있죠. 예, 제재 운동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